한파특보가 내려진 서울은 기온이 영하 2도 아래로 내려갔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설악산 영하 15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충청과 호남 지역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에 이어서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선 북한의 요구는 연습에서 빠지거나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3차 협상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액수를 놓고 입장차가 큰 두 나라 대표단은 어제 액수와 항목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는데 협상장 앞에서 증액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됐던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미국의 촉구할 메시지도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된 데다 대표단이 누구를 만날지조차 알려지지 않아서 방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20대에 진입해 진압작전을 벌이며 시위대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수백 명이 체포됐는데 일부는 유서를 쓴 채 남아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노사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총파업에 연대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오늘부터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현재 서울 기온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 사이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5.2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가 영하 5.1도, 철원은 영하 3.1도, 이천 영하 1.6도 등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두터운 외투뿐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진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시각에 맞춰 오늘 새벽에 내놓은 담화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훈련에서 빠지거나 훈련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북한의 강경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핵 문제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며
이 정책이 완전하게 철회되기 전까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의 신뢰가 먼저 구축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위협이 깨끗이 제거된 뒤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 행동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건 아예 빠지거나 연습 자체를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해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인권 결의안 참여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화 상대방인 자신들을 모독하기 위한 인권 소동과 제재 압박에 달라붙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자신들에게 무익한 회담에 더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진정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북한을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증액 규모와 항목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협상팀은 어제 오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4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하트 미국 측 수석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목표라면서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하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됐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날지조차 알려지지 않아서 방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여야 3당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 차원이지만 결의안 채택은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결의안에 한미동맹 강화와 나아가 지소미아 파기 반대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쥐고 갈 패가 없어진 셈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동의안을 쥐고 있는 국회 의견을 공식화하는 만큼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 불발로 오히려 여야 이견만 표출된 데다 미국에서 우리 측을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 방미에 성과가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결의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익 앞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 최후 보루인 홍콩 20대에 진입해 시위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직 시위대가 교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2공대에 진입하며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한편 캠퍼스 곳곳에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경찰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 don't know if we could escape or we will keep staying until police come into the campus and to catch us all, arrest us all. 일부 강경파 시위대는 유서를 쓰고 2공대에 남아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공대 학생회는 교내에 현재 수백 명이 남아 있으며 최소한 3명이 최루탄 등에 눈을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因為佢由尋日嘅10點鐘開始，所以大家都好攰啊，筋疲力盡，跟住又物資又開始少，跟住所以就都幾絕望。 홍콩 의료 당국은 이번 2공대 시위 과정에서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중태에 빠진 여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침사추이와 몽콕 등 인근 지역에서는 2공대 시위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민이 집회를 연 뒤에 수류탄 등을 쏘며 진압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홍콩 도심 센트럴 등에서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여당은 이른바 86세대 용태론으로 번졌고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혹시 양정철 원장과는 사전에 상의를 했을까요? 불출마 관련, 거취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혼자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게 어떻게 하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물갈이나 교체 이런 인적 쇄신은 물론 요즘 정치권에선 신속 처리 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가능한 저희 당으로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모두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이런 비상한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니 비상 상황에 돌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외 활동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3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부의돼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모든 방법을 써서 막아내겠다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1:1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범여권 세력이 일방적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헌정 사상 겪어본 적이 없는 최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합니다. 곧바로 회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물리적인 방법까지 쓸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가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원천무효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어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 제안에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남은 2주 국회를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생방송에 사전 각본 없이 시민 300명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생방송 토론은 역대 다른 대통령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본격적인 소통의 장으로 삼은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첫 생방송이 IMF 사태와 맞물려서 시청률이 53%를 넘었고 재임 기간 4차례나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조정을 안 하면 기업이 망하면 전부가 실업자가 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업자를 내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방청객끼리 고함을 치며 논쟁하기도 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지명을 하시고 이번 여자분 여성. 네. 저 흰색 계통 옷 입으신 우리 저 여성분 네 노란색.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3차례 방송 토론을 통해 이라크 전 파병, 양극화, 연정 제한 등 논쟁이 첨예한 현안을 놓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2006년에는 5대 포털 사이트가 공동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형식도 도입했습니다. 이준기 씨. 네, 이준기 씨. 미안합니다. 스타가 스타를 알아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대통령과의 대화를 3차례 진행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점거한 사람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하고 그 바로 강경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전 지금 조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완전 또 일방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보수 논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게 유일한 언론 인터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국정 성과를 날리기 위해 재작년 8월 국민인수위원 2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장관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여야 5당은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치협상회의를 열어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5당 실무대표들은 오는 20일 실무진이 한 차례 더 만나서 정치협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인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용득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여의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히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가 아닌 정치의 판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잇따른 불출마 선언은 기존 정치에 실망한 국민의 목소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답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오늘 한일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양자 협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 즉 재판부 설치를 요청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가 곧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잇따른 강요 낙마와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 등으로 최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최근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구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900년대 초 3번에 걸쳐 2886일 동안 총리를 지낸 가스라 전 총리를 넘어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 역대 1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 이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6%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個々の世論調査について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れはいつものことであります。 지지율 급락에는 개각 한 달여 만에 강요 2명이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혈세가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을 무더기로 초청한 사실까지 드러난 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아베 총리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政府として、説明を果たす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公選法の疑いだとか政治規正法の疑いがついていたその件についてその件についてはですね、すでに国会で申し上げている通り、 아베 내각은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국 때리기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연일 강한 유감을 강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수출 제재 철회는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예전부터 마약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유명 여배우가 지난 주말 갑자기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도 비슷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부터 일본 방송이 여배우의 행적을 촬영한 점이 이상하다며 아베 내각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여론의 휘발성 있는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글들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한 세대가 20년 했으면 퇴장할 때가 됐다. 이철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인적 쇄신에 기폭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YTN 사원증입니다. 입주민이 아닌 제가 이렇게 사원증만 대도 문이 쉽게 열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언제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등 포스트 지소미아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급상승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수원시 권성구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입니다. 여기 참 오셔요 지금. 타도 여기 저까지 갔기는.
급기야 승객은 택시기사의 안경을 벗기고 목을 조르더니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폭행 충격으로 택시기사는 정신을 잃었고 승객은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오후 4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에서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도로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택시기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기가 빠지지 않은 요양원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건물 1층 카페 배전반에서 시작된 불로 요양원이 있는 4층까지 연기가 올라온 겁니다. 이 불로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거동이 불편한 9명은 구조됐습니다. 요양원에는 50여 명이 머물렀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들짝 놀랍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겁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18층에 멈춰서 부자는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엘리베이터 도르래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코레일로사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무기한 전면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 철도 노조. 열차 출발이 한두 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주말 사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 노사의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 동안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철도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여 명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은 철도공사 경영진의 무책임에도 이유가 있지만 노조 주요 요구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관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에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에 69% 수준으로 운행하고 광역전철은 82%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반 열차는 60% 수준, 화물 열차는 31%로 운행됩니다. 열차 운행 감소에 따라 버스업계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파업이 한 달을 넘길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을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업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파업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로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 예상 집행에 관한 사안이 많아 양측의 논의만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 인근의 한 다리가 아침 출근 시간에 붕괴해서 차량 최소 2대가 다리 아래 강물로 추락하면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잠수사와 헬기 여러 대를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주 덩컨의 월마트 매장 근처에서 현지 시각 18일 아침 총격으로 남성 2명, 여성 1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매장 바깥에 세워둔 차량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1명은 매장 주차장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못 접히면서 오는 20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막판 변수는 미국의 중재 성사 여부인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국민소통 행사인 국민과의 대화가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 16,000명 중에 뽑힌 300명이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질문할 예정인데 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일정을 모두 비우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고 경영상 사유 등으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내용이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와 총신대에서 각각 강사와 교수가 연계가 좋다는 등의 상습 성희롱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두 학교 측은 모두 진상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경찰이 시위대 최후보로인 홍콩 20대에 진입해 진압작전을 단행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20대 교정에 일부 진입해서 음향대포와 물대포 등을 동원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시위대 일부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20대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4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67년엔 당시 영국 통치 등에 반대하는 6.7 폭동 사태라고 불리는 대규모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와 정반대인 반중국 시위로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이 어렵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반중 시위가 시작된 이후 구속자만 벌써 4,500여 명. 경찰이 극렬 시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곳곳이 전쟁터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1967년 7월 문화 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홍콩 역사상 최악의 폭동인 6.7 사태 때처럼 무차별적으로 체포되는 등 비슷하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영국 통치 등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로 50여 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6.7 사태는 중국 본토와 연계한 좌익 세력 주도로 진행된 반영국 시위.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와 정반대로 반중국 시위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사회는 유혈 사태를 우려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 갈등이 더욱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I think when the British government criticized Hong Kong police, criticized Hong Kong government in handling the situation, they are interfering into China's internal affairs. 당시 영국은 6.7 사태의 원인과 관련한 빈부격차와 인종, 지역 차별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홍콩인과 대화에 나서며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콩과 중국 당국은 이번 시위를 일국 양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협상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6.7 사태 때와 달리 이번 시위에 확실한 리더는 없지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가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사이에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폭행 신고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오후 연세대학교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1987년 6월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후배로서 홍콩 당국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학생들은 홍콩 시위가 4.19 혁명과 6월 항쟁 등 국내 민주화 운동과 맞닿아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히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침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싸울 때 똑같이 겪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도 이런 홍콩 학생들의 홍콩 사람들의 항쟁에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붓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많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항쟁에 연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은 어제 서울대에 부착된 대자보 한 장이 대부분 찢어졌다며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앞서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또 지난 15일에는 동국대 학생 23살 A씨가 대자보를 붙이던 중 중국인 유학생과 실랑이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일부 승강이가 있긴 했지만 폭행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 인권결의 참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미 사이에 신뢰 구축이 선행되고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장의 부정적인 담화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장관은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면담한 뒤 특파원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면담에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했고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여전히 견해차를 못 좁히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22일 자정 종료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막판 중재 성사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렸지만 한일 양국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하여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은 변수는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 가능 여부가 꼽힙니다. 실제로 정경두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nd overcoming bilateral issues that harm our efforts and play into the hands of Pyongyang and Beijing.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간 물밑 대화가 여전히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의 일본 나고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한 미국의 막판 역할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협정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의 반발과 불만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언제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등 포스트 지소미아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설악산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5.5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 영하 5.5도, 서울 영하 3.1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찬바람 때문에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약하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에는 1.6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내륙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겠고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상백 명의 국민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일정을 모두 비우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국민을 마주합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국민 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16,000명 가운데 지역과 나이, 성별이 골고루 반영된 이른바 작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참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할 때 간략한 질문 내용을 제출받은 다음 사전 전화 면접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얽힌 한일 관계 같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일자리와 부동산, 교육, 노후 대책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개혁 등 곳곳에서 갈등을 낳은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다시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할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건너뛰고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동갑내기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오늘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YTN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여파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쇄신 논의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중진 의원들보다는 20년 가까이 정치권 중심에 있던 86세대 용퇴론이 먼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수혈된 386 젊은 피들은 강산이 2번 변하는 사이 어느새 지금 여당의 핵심이 됐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기득권이란 눈총을 받았고 대표 주자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정계 은퇴 선언까지 겹치면서 86세대 용퇴론에 급속히 불이 붙었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대협 출신으로 함께 정계에 진출한 삼선 우상호 의원은 모욕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막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위적 물갈이보단 정책 변화에 무게를 두며 스스로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대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해소해 나갈 건지. 일단 겉으로 보기엔 86세대 용퇴론에 대한 옹호보단 반대 의견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근거 없이 386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킬 거라고 경고했고 민병두 의원도 성급하다고 싹을 잘랐습니다. 386 때 뭐 정치를 하면 일심동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이처럼 민주당 안에선 정작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아까운 자산만 잃는다는 당혹감이 있고 반대로 간판급 정치인이 상징적으로 불출마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년 했으면 퇴장할 때가 됐다. 이철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인적 쇄신의 기폭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도부도 모두 사퇴하라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한국당 중진들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 쇄신을 약속하면서도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서 폭파 수준의 당 해체를 요구한 김 의원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도부도 모두 사퇴하라는 김세현 의원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용퇴 요구를 받고 있는 영남권 중진들의 불만이 큽니다.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희생했지만 너무 나갔다는 평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좀비 민폐정당이라고 욕하면서 김 의원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계속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복당파인 김 의원이 당을 욕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보수 분열의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데 탄핵에 동참했던 김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쇄신을 주문해온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을 두둔했지만 아직 당내 쇄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해 당장 지도부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나서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정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묵직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도 그리고 대상으로 주목된 중진들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내 파열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에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어도 9달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특별 연장 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처럼 정말 국가 비상 때에만 허용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외국인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 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 노동을 인가해 주 52시간 노동을 무력화하는 자의적 행정을 펴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국회 불발이라는 단서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시청자 제보로 만들어지는 Y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안이 허술한 한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설 때 출입카드를 찍거나 비밀번호를 누르죠. 그런데 아무 신용카드만 대도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입주민 출입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대자 문이 열립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휴대전화만 대도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외부인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YTN 사원증입니다. 입주민이 아닌 제가 이렇게 사원증만 대도
문이 쉽게 열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새까맣게 몰랐던 일부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거 무슨 카드인데요? 이거 신용카드. 이게 열린다고 처음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해명은 황당합니다. 입주민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장이 생겨서 아예 모든 카드만 대도 문이 열리게끔 바꿨다는 겁니다. AS 신청이 있어서 이제 바로 가서 처리를 해드렸으면 되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카드가 체결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때에는 임시조치로 저희가 세팅값을 변경을 해드려요. 어쩔 수 없이 문을 개방해 놓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낫겠다. 수리 전까지 임시로 해놓은 조치라지만 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년째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안이 확실한 거죠. 이거 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출입문의 잦은 고장이 문제라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엉성한 대책이 주민들에겐 더 큰 문제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학 강사와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국대에선 강사의 상습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총신대에선 연계가 좋다는 교수 발언도 있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건국대학교 곳곳에 학내 강사의 성희롱 발언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융합과학기술원 소속 A 강사가 지난 2016년 한 남학생의 페이스북에 성희롱 댓글을 달았던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A 강사는 당시 댓글에서 외도가 필요하면 여성들이 많은 술집에서 술을 사겠다고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강사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 강의에서도 꽃과 같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겠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강사는 학내 커뮤니티에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써 사과한다면서도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한 교수가 화장은 매춘부나 짓이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던 총신대학교에서도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학생들의 자체 조사 결과 신학 교수 4명이 연계가 좋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교수는 성관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관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거나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되는 남자는 사실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책임 안 져도 될지 모르지만 여자친구를 선물에 비유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번 넘으니까 계속 여러 번 넘는다.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어요. 선물을 잘 간직해야지 한 번 풀어본 선물이나 여러 번 풀어본 선물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총학생회는 합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교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학대학인데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시되어 있지 않을까라. 두 학교 측은 모두 진상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아이 엄마의 지인도 폭행에 가담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숨진 아이를 집으로 옮기고 119에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3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는 신고 당시 아이가 인천에 있는 집에서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곳은 김포시에 있는 빌라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 주인은 숨진 아기 엄마의 고향 후배로 지난달 25일부터 모녀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후배 22살 A씨도 함께 사는 동안 아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니가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 따지니까 돈도 떼고 그런 거 같아요. 경찰은 아이가 숨지던 날도 함께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옷으로 싸맨 뒤 택시를 타고 약 20km 떨어진 친모 집으로 이동한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 엄마 대신 신고한 A씨는 아이가 집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우리한테는 죽으려고 애를
집에서 씻기다가 또는 뭐 놀다가 애가 미끄러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우리한테 했어요. 흔적은 있으니까 일단 그걸 신병을 확보에 대한 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동학대 따로 긴급집행했던 거고. 경찰은 미혼모의 동거남도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조사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의 제안에 대한 답인데 미국 언론은 서면 답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기극에 신뢰성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를 입증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보고 싶다면서 의회 증언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모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하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에서 서면 증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며 서면 조사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관리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서하에 증언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2주째 공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That he can invite foreign interference and there is nothing anyone can do about it. Can't indict him, won't impeach him. There is nothing more dangerous than an unethical president who believes that he is above the law. 현지 시각 19일부터 3일간 연속으로 8명에 이르는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증인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군사 원조의 대가성을 인정한 고든 선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시에 반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던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차관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18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의 적용을 90일 동안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 연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1단계 구두 합의에 관한 정상 간 최종 서명을 위해 물밑 접촉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보다 4%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국제교육원의 최근 2년간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09만 5,299명으로 전년보다 0.05%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년보다 1.7% 증가한 36만 9,548명으로 1위를 유지했고 인도 출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5만 2,250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나 전년보다 4.2% 줄었습니다. 도심에 농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이 등장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싱싱한 농작물을 값싸게 제공하는 다목적 옥상 온실인데요.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건물 옥상에 들어선 온실입니다. 상추는 물론 딸기와 부추 등 각종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방치된 도심 건물 옥상에 조성한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도시의 높은 온도와 건물의 폐열 등을 활용해 농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경 재배를 통해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버려지는 열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건물 위에 온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에서 필요한 냉방과 난방을 공급하면서 가스 엔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까지 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도심 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농촌 산지에서 수확한 뒤 운송과 저장에 쓰이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질 좋고 신선한 식품을 값싸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에너지 기술과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식물 상장 단계별, 그다음에 생육에 필요한 파장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생산량 극대화와 품질 극대화를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버려지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지속가능한 도시 농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기술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과 우리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이 오늘 밤에 열립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승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 군단 브라질 대표팀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와 피르미누, 맨시티의 제주스, 바이에른 뮌헨의 쿠티뉴 등 말 그대로 화려한 면면입니다. 선수들은 여유가 넘쳤지만 훈련은 진지했습니다. 치치 감독은 경기 베스트 11 선수들을 전술 대형으로 세워놓고 직접 그라운드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최근 A매치 5경기 연속 무승에 직전 경기에서 영원한 라이벌 아르헨티나에 뼈아픈 패배를 당해 자존심을 구긴 만큼 한국전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Consciência da força da Coreia, sim. Da vitória que teve o jogo importante contra a Alemanha, dos jogos difíceis e duros que ela impôs.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훈련도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정우영 등 핵심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아부다비 잔디에 적응했습니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레바논과 비교하면 상대의 전력 차이는 극과 극이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레바논전 무승부 악몽을 떨치기 위해 브라질전에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브라질도 장점이 많지만 또 파고들 수 있는 약점들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평가전 이상의 경기. 객관적인 전력상 강팀에서 약팀으로 뒤바뀐 벤투호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맞아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손혁 감독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사령탑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목표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잡은 손 감독은 전문 분야인 투수 쪽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5대 사령탑에 취임한 손혁 감독이 등번호 83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내년 시즌엔 정상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올해 한 발짝 부족했던 그 목표를 한 발짝 더 걸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나 코칭 스태프, 프런트 그리고 선수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96년부터 LG에서 투수로 활약했고 최근까지는 SK 투수 코치를 지냈던 만큼 전문 분야인 투수 쪽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제가 투수 쪽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타격 코치 그리고 전력 파트 그다음에 수석 코치님 이렇게 잘 상의를 하면서 하나씩 메워가다 보면 손 감독은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이끌고도 재계약에 실패한 장정석 전 감독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선수단을 훌륭하게 이끄신 장정석 감독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정석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서 키움은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이끈 장 감독과 재계약이 유력해 보였지만 갑작스레 손 감독을 선임하면서 구단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키움의 지휘봉을 잡게 된 손 감독이 키움 야구에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본에서 열린 대회 본성격인 슈퍼라운드에서 타이완을 따돌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위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대표팀은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이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한 수 아래인 타이완에 0대7 완패를 당한 데 이어서 일본과의 두 차례 대결에서도 모두 패해 올림픽을 앞두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KBO와 김경무 감독은 출전국이 모두 결정되는 내년 4월 초부터 대표 선수 선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을 연상케 할 만큼 무척 춥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5도, 파주 영하 5.7도, 서울도 영하 3.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아 쌀쌀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약하게 첫눈이 내렸는데요. 경기도 평택에는 1.6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겠고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안동 5도, 울산과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소설인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